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은 한국에만 있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들은 그동안 제가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단어예요. 그때마다 설명하기 정말 어려웠는데요. 처음에는 제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단어는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단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 언어로는 마땅히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오늘 제 설명을 들어보고 여러분의 나라에 이런 단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정이에요. 이 단어는 어쩌면 많은 외국인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식당을 경험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많이 배우는 단어거든요. 정은 크게 보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인데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보통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김치찌개와 비빔밥 이렇게 두 가지 메뉴를 시켰는데 갑자기 불고기가 한 접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께 이거 저희가 안 시켰어요 라고 말했더니 식당 사장님께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사장님은 참 정이 많으셔. 참 정 있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아들이 3살쯤 됐을 때 식당에 갔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니 아기가 먹을 만한 메뉴가 없어서 한참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음식은 대부분 매워서 어린아이가 먹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른 메뉴 2개만 시켰는데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미역국을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그 미역국은 식당 메뉴에는 없었고 식당 직원분들이 먹으려고 만든 음식이었어요. 저희 테이블에 아이가 있는 걸 보시고는 챙겨주신 거예요. 그때 저와 제 남편은 무척 감동받았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정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 단어가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갑 주인에게 지갑이 떨어졌다고 반드시 얘기해 주고요. 길에서 누군가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면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와줍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진 문화이지만 예전에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 일부러 반찬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반찬을 선물 받은 사람은 반찬통을 돌려줄 때 그 반찬통에 또 다른 반찬을 담아서 돌려주는 문화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빈 그릇으로 돌려주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반찬이 있다면 반찬을 담아서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과일이나 떡 등을 반찬통에 담아서 돌려주곤 합니다. 이 모든 걸 정이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문제가 생기죠. 정도 너무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오지랖이에요.
오지랖은 정을 넘어서 다른 사람 일에 너무 많이 참견할 때 쓰는 단어예요. 보통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합니다. 오지랖이 원래 뭐냐면요. 한복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가리켜요.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 잠깐 화면을 보시면 오지랖이 어디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지랖이 넓으면 다른 부분을 많이 덮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말은 자기 영역을 넘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한 여자가 오늘 아주 예쁘게 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이고, 안 추워? 따뜻하게 입고 다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자는 할머니가 오지랖이 넓으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친구를 만나면 어떤 할머니가 완전 오지랖 부렸어. 라며 불만을 말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 여자를 생각하는 마음에 하신 말씀이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괜한 트집으로 느껴지거나 그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면 살면서 오지랖 안 당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오지랖을 많이 당했거든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열이 많은 편이라서 양말을 안 신기고 외출한 적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지나가는 할머니 혹은 아줌마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셨어요. 애한테 왜 양말을 안 신기냐고요. 애가 추워 보이는데 양말 안 신기냐고요. 그러다 애기 감기 걸린다고요. 저는 애기가 열이 많아서요 하며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하는 오지랖도 있지만 친구끼리 오지랖을 부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입맛이 없어서 밥을 조금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B가 갑자기 A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B가 갑자기 A를 위로해주겠다며 소개팅을 만든 겁니다. A는 소개팅에 관심도 없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 A는 B에게 오지랖 좀 그만 부려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의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빠지거나 불편해진다면 그건 오지랖이에요. 그래서 정과 오지랖은 한 끗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거의 한국인이 다 된 겁니다. 다음은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그때 내가 너에게 많이 못해준 것이 한이 된다. 그때 내가 여행을 안 간 것이 한이 될 것 같아.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그 노래에는 한이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에요. 이 단어도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이 단어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품고 있던 감정을 말해요. 분노, 억울함, 서러움, 아쉬움, 안타까움 등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서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헤어졌을 때 바로 느껴지는 분노와 슬픔은 한이라고 할 수 없지만 10년, 20년이 지나서도 계속 화가 나고 슬프다면 그건 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나 혹은 엄마가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내가 잘못했지, 내가 나쁜 년이지, 이런 말을 하면서 후회하며 우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픈 감정이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폭발한 느낌인 거죠. 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큰 슬픔과 충격을 받은 주인공이 복수를 한다던가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것도 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가 생각나요. 학교 폭력을 당한 문동은은 그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평범한 삶을 제대로 못 살죠. 오로지 가해자 연진이에 대한 증오와 복수로 가득 차서 인생 전부를 거는데요. 그런 문동은에게서도 한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참아온 깊은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에요. 또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던가 나라를 잃은 백성의 마음도 대표적인 한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끝없는 슬픔과 좌절이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일제시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조선인을 슬픔을 가진 약한 민족이라고 여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한국은 한동안 전쟁과 독재 시절을 겪으며 정말로 슬프고 힘든 시절을 겪어왔죠. 그래서 이 단어가 아직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한국 현대문학 작품을 배울 때 한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한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문화적으로도 한보다는 흥이 더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제가 느끼기에도 확실히 많이 변했다고 느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들으면 가사가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노래와 비교해보면 제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는 훨씬 유쾌하고 가벼운 노래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신나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슬픈 가사도 신나게 부르는 노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래를 보면 또 다른 느낌이에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즉각적이고 솔직한 가사들이 많아요. 게다가 요즘은 영어 가사가 많아서 한국만의 감성을 느끼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공유하는 감성이 바뀌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흥은 한마디로 신나다, 즐겁다, 유쾌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독재 정치 시기를 지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현재 한국에는 한보다는 흥이란 단어가 이제는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과 흥이 무슨 단어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한국어에만 있는 단어는 아주 많아요. 언어는 문화를 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의 언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단어가 있다면 댓글로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어 단어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어 단어에 대한 이야기 혹은 역사에 대해 종종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한국에만 있는 단어 4가지를 소개했었는데요. 정, 오지랖, 한, 흥이었죠. 많은 분들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각 나라의 단어들도 댓글로 소개해 주셔서 저도 새로운 단어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 링크나 더보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어 단어에 대한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 보려고 해요. 평소에 헷갈리거나 알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하는 단어는 좀 한국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한국이 정 많고 살기 편하고 발전된 나라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많아요. 한국인으로서 설명하기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단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인 입장에서 보는 문제점과 단어의 의미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어로 이 단어를 찾아보면 old person, old man 정도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맞지만 기본적으로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로 부모, 노인, 기성세대, 선생님 등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하며 쓰게 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사춘기가 된 자녀들은 특히 부모님의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아빠 완전 꼰대야. 내 말은 듣지도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직장에 새로 들어간 신입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상사가 자기 말만 하는 꽉 막힌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도 그 과장님 완전 꼰대야. 항상 자기가 다 맞는 줄 알아. 라고 친구한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때, 또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말해요.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나 소설에서 이 단어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꼰대라는 단어가 지금만큼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철없는 자식이 나이 많은 아버지를 가리킬 때 우리 꼰대가 지금 들어오래. 나 가볼게. 이런 식으로 쓰였거든요. 이 말 속에는 어느 정도 애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어느 순간부터 말이 안 통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나이 든 사람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제는 꼭 나이 든 사람에게만 쓰지도 않아요. 나이가 어려도 생각이 꽉 막혀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너무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됐어요. 그런 사람을 젊은 꼰대라고 표현해요. 꼰대가 들어간 예문을 몇 가지 말해볼게요. 우리 아빠 완전 꼰대야. 여자들끼리 여행은 절대 안 된대. 우리 부장님 진짜 꼰대 같아. 맨날 옛날 얘기만 한다니까. 꼰대같이 굴지 마. 그러다 욕먹어.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어리거나 혹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꼰대라고 비하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경우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꼰대 취급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런 단어가 생기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나이에 따라 서열이 생기는 한국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어른답게 행동하고 또 아랫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아랫사람들이 어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런 단어가 생기진 않았겠죠. 세대 간의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꼰대라는 단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쓰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질은 계약서에서 쓰는 용어를 가지고 만든 단어예요. 계약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진 쪽을 갑, 그 반대편을 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 대기업과 그 밑에 하청업체의 관계 등을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질이란 말은 어떤 나쁜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에 주로 붙여요. 예를 들면 도둑질, 삿대질, 싸움질, 이간질, 강도질 등이 있어요. 갑질도 마찬가지로 갑이 할 법한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뜻해요. 그런데 이제는 꼭 갑의 위치에서 하는 행동보다는 같은 조직 내에서 권력에 의한 상하 관계를 나타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4년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회항이란 배나 비행기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뜻해요. 한국에는 대한항공이라는 큰 항공사가 있어요. 그 기업의 오너 일가이면서 전 부사장이었던 조현아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삼으며 난동을 부렸어요. 직원에게 반말, 폭언, 폭행을 하였고 큰 소란을 피웠거든요. 결국 비행기를 강제로 회항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했고 그로 인해 비행기 시간이 46분이나 지연되었어요.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갑질 사건이에요. 조현아는 본인이 대한항공 회장의 딸이며 부사장이라는 직급을 가졌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재판을 받고 처벌받았지만 그날 이 사람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밖에도 갑질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직원에게 원래 업무가 아닌데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눈이 오는 날에 자기 부인의 자동차에 쌓인 눈을 직원에게 치우게 한다든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역시 갑질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사회에서 나이나 직급에 따른 서열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질 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 중에 갑을관계라는 표현도 있어요. 사람 사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갑, 불리한 사람을 을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보통 남녀 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사귀는 커플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경우, 그 커플은 여자가 을이고 남자가 갑이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맞춰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갑과 을이란 표현을 써서 말하기도 해요. 몇 가지 예문을 들어볼게요. 나는 연애할 때 언제나 을이었어. 너희 둘 중에 누가 갑이야? 나는 왜 항상 연애할 때마다 을에 가까운 걸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갑과 을로 표현되는 것이 참 씁쓸한데요. 여러분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재벌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K-드라마에 재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재벌은 엄청난 자본을 가진 경영진이 가족이나 친척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 기업을 말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가족 기업이라는 점이에요. 대기업을 모두 다 재벌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가족 구성원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해야 재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속 재벌 역시 항상 할아버지가 회장, 아버지가 부회장, 아들이 상무와 같은 설정을 갖고 있어요. 1990년과 2000년 초까지만 해도 한국 드라마에는 신데렐라 얘기가 많았어요. 남자 주인공은 재벌 2세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능력도 좋은데 성격이 까칠하고 싸가지가 없는 캐릭터가 많았죠. 반면 여자 주인공은 예쁘지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캐릭터가 많았어요. 그 두 사람이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때 꼭 한번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남자 주인공의 엄마와 여자 주인공의 만남이에요. 우리 아들과 제발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며 남주 엄마는 여주에게 거액의 돈봉투를 건네지만 여주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남주는 남자 주인공의 줄임말이고요. 여주는 여자 주인공의 줄임말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촌스럽고 뻔하지만 그 시절 재벌 남주는 로맨스 드라마의 공식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재벌의 모습이거든요. 일반인보다 레벨이 높고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무작정 동경하거나 환상을 갖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재벌은 끊임없는 가십거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의 재력은 물론이고요. 경영권 승계, 상속, 교육, 병역, 결혼, 일상생활 등등 항상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SNS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숨기기 어렵죠. 보통은 재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많이 얻기도 했고 부정 입학이라던가 병역 비리 등에 관한 문제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주제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한 주제거든요. 누군가는 재벌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몇몇 재벌 1세 기업가들에 대한 존경과 평가가 있을 뿐 현재 재벌에 대한 생각은 그리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벌이란 단어를 들으면 일반인들은 부정적인 느낌을 먼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상사가 꼰대처럼
자기 할 말만 하고 직원들 의견을 안 들어요.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카페 사장님이 막 반말로 업무를 지시하면서 갑질을 해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재벌가 딸이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속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 만약 나에게 일어났다면 그때 나는 한국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너무 화가 났어요 라고 말하기엔 부족한 느낌일 때 한국어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진 단어들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한국에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이런 나쁜 일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 나라는 어떤가요? 오늘 제가 소개한 단어와 비슷한 표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제 아들이 참 많이 먹어요. 어렸을 때는 입이 짧아서 좋아하는 음식도 얼마 안 먹었는데 이제는 밥을 먹고 나서도 계속 입이 심심하다고 하거든요. 너무 안 먹어서 제가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변의 어른들이 학교 가면 다 잘 먹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게 정말이네요. 물론 아직도 편식이 심한 편이고 매운 것도 잘 못 먹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음식은 이제 제법 많이 먹고 낯선 음식도 한 번씩 맛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입이 심심하다, 입이 짧다 등의 표현을 썼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표현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옛날부터 습관처럼 늘 써왔던 표현을 가리켜요. 특히 한국에는 신체와 관련된 표현이 많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정말 자주 쓸 수 있는 관용적 표현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무슨 뜻인지 의미를 한번 유추해 보세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꽤 예쁘장하게 생겨서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눈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남자친구는 키도 커야 되고 쌍꺼풀도 없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학벌도 좋아야 한다고 말했었거든요. 본인도 스스로 눈이 높다는 걸 인정했었어요. 그렇게 콧대 높던 친구였는데 나중에 결혼식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늘 얘기하던 이상형과 반대인 남자와 결혼하더라고요. 역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쵸?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관용적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나는 눈이 높다, 또 하나는 콧대가 높다입니다. 눈이 높다라는 말은 무엇을 판단할 때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제 친구는 남자친구의 조건으로 꽤 많은 기준을 갖고 있었잖아요. 외모, 경제적 능력, 학벌까지 모든 걸 다 갖춘 남자를 원했으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넌 참 눈이 높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좋게도 쓰이고 약간 나쁘게도 쓰일 수 있어요. 넌 참 보는 눈이 높다. 그 사람은 눈이 높아서 쇼핑할 때 아무거나 사지 않아. 걔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눈만 높더라. 눈만 높아서 골라도 꼭 비싼 거만 고르더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콧대가 높다가 있었죠. 이 표현은 도도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좀 낮춰보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콧대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제 친구의 경우 남자 보는 기준이 너무 높은 나머지 평범한 괜찮은 남자들의 고백은 모두 거절했어요. 이럴 때 걔는 남자친구가 아직 없어. 콧대가 엄청 높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콧대는 콧등을 가리키는데요. 이게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처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에게는 콧대가 세다. 자존심이 센 사람을 이겼을 때는 콧대를 꺾었다라고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입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입이 짧다, 입이 심심하다 기억나시죠? 예상하신 것처럼 입이 짧다는 말은 음식을 너무 조금만 먹을 때 쓰는 말이에요. 입이 작아서 음식을 먹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미로 쓰게 된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다 보면 몇 숟가락 안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소식을 하는 편이거나 혹은 먹고 싶은 음식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너 입이 짧구나. 그렇게 입이 짧아서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입이 짧다고 표현했어요. 좋아하는 음식만 가려 먹어서 대부분 조금만 먹었거든요. 이게 다 먹은 거야? 할 정도로 입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밥을 먹여준 적도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밥 먹고 얼마 안 지났는데도 엄마, 입이 심심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언가 입에 넣어서 씹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즉,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보통 입이 심심하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과자나 간단한 간식을 먹습니다. 입이 심심한데 뭐 먹을 거 없을까? 갑자기 입이 심심하네. 과자 있어? 입이 심심하다. 맥주 한잔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밥을 충분히 먹었는데 입이 심심하다고 느끼는 건 어쩌면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은 느낌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입이 심심할 때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입과 관련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입가심이라는 말이에요. 한국 음식은 상당히 양념 맛이 강해요. 떡볶이, 라면, 비빔밥, 닭갈비, 순두부찌개 등 맵고 짜고 단맛이 어우러져서 강한 맛을 내는 요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밥을 먹고 나면 꼭 아이스크림이나 커피가 땡겨요. 그럴 때 우리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입가심이란 말은 입 안을 개운하게 만드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사실 밥을 먹고 양치를 하거나 껌을 씹는 것이 입가심에 더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시원하거나 달콤한 디저트를 먹자는 의미로 많이 말합니다. 또는 갈비를 먹고 난 후에 마지막에 냉면을 먹는 것도 일종의 입가심을 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입가심이란 메인 요리가 끝나고 입 안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후식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과 관련된 관용적 표현으로 입이 무겁다 혹은 입이 가볍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의미인데요. 입이 무겁다는 것은 비밀을 잘 지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거우면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입을 움직이지 못하면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표현이 생긴 것 같아요. 반대로 입이 가볍다는 비밀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잘 옮긴다는 뜻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소문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벼운 만큼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내 친구는 진짜 입이 무거워. 절대 말 안 하더라고. 그 사람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믿어도 돼. 그 친구는 입이 가벼워서 걔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입이 가벼운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죠? 말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귀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귀가 얇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줏대가 흔들리는 그런 사람을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샴푸를 사러 갔는데 함께 쓰면 더 좋은 제품이 있다는 말에 두피 에센스와 컨디셔너, 그리고 헤어 오일까지 다 구매를 합니다. 사실 지금 꼭 필요한 건 샴푸뿐이었는데 말이죠. 이럴 때 너는 귀가 너무 얇아서 큰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주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귀가 얇은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생각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귀가 얇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 또 있는데요. 팔랑귀라는 말이에요. 종이처럼 얇으면 가벼운 바람에도 팔랑팔랑 흔들리잖아요. 거기서 나온 팔랑과 귀가 합쳐져서 팔랑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팔랑거리면서 생각이 흔들리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의 귀는 팔랑귀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팔랑귀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은근히 고집이 좀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또 귀와 관련하여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표현인데요. 바로 귀에서 피가 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같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를 쉬지 않고 계속 들어서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피가 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예전부터 쓰던 표현을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귀에 못이 박히다 라는 표현이에요. 못을 박을 때 망치질을 하잖아요. 여러 번 두들겨서 못을 박죠. 그것처럼 같은 이야기 혹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은 귀에다가 반복해서 못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귀에 못질을 한다는 행위를 상상해보면 당연히 피가 나겠죠. 그래서 시작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에 못이 박히다는 말은 지겹다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여러 번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표현을 자주 말합니다. 그만 좀 해라.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 알겠어, 그만해. 귀에 못이 박히겠다. 얼마나 시끄럽던지 귀에서 피 나는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간절히 원하는 말이에요. 바로 귀가 뚫리다 라는 말인데요. 외국어가 다 들리고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뚫다라는 말은 구멍을 내거나 혹은 막힌 것을 통하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 뚫리다 라고 하면 그동안 이해가 안 가던 소리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알아듣는다는 의미예요.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는 귀가 뚫리지 않을까? 한국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귀가 벌써 뚫리다니 대단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국어 귀가 좀 뚫리셨나요? 여러분의 귀가 뚫리는 날까지 저는 열심히 팟캐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과 발에 관련된 관용적 표현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신체를 활용한 관용적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무척 많아요. 오늘은 눈, 코, 입, 귀, 손, 발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표현이 있고요. 다른 신체를 활용한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용 표현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좀 더 원어민에 가깝게 말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셨다가 꼭 한번 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잘 써보면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재미있는 관용적 표현이 있다면 댓글로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서 녹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제 아들이 저를 도와줬는데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보더니 아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들의 귀여운 목소리를 너그러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플 땐 왜 그렇게 입맛이 없는지 먹는 게 그렇게 귀찮고 힘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살이 좀 빠지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며 기대를 했었는데요. 몸이 회복되면서 다시 입맛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도 저의 몸무게도 함께 회복되었는데요. 며칠 전 몸무게를 재고 나서 역시 말짱 도루묵이네 라고 제가 말했더니 아들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 말의 뜻을 설명해 주다가 이걸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이나 음식 재료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거든요. 특히 그 유래나 의미를 알면 더 재미있는 표현이 많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니 알아두시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관용 표현은 그 정도면 약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약과라는 과자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약과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한국 전통 과자예요. 밀가루에 꿀, 참기름, 술 등을 넣고 반죽해서 기름에 튀긴 후 꿀이나 조청에 절여서 만든 달콤한 간식이에요. 예전에는 궁중 간식이나 제사 음식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지금도 역시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꼭 올라가는 간식 중 하나예요. 특히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고 딱딱하지 않아서 노인들도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과를 심각하지 않은 일, 어렵지 않은 일의 상징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생긴 표현이 바로 그 정도면 약과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면 약과를 먹는 일처럼 쉽다. 즉, 별일 아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을 비교하거나 위로할 때 쓰입니다. 가볍게 긴장을 풀어주는 농담처럼 쓸 수 있어요. 어제 발표하는데 PPT가 꺼져서 멘붕이었어. 야, 그 정도면 약과지. 나는 지난주에 발표하다가 마이크가 끊기고 불도 꺼졌어. 나 어제도 야근했어. 그 정도면 약과야. 나는 지금 일주일째 야근 중이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약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달아서 많이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편과 아들이 약과를 무척 좋아합니다. 명절에 제사가 끝나면 항상 아들이 약과를 챙겨요.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약과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500년 만에 유행하는 과자라며 신기해 했는데요. 그만큼 약과는 생겨난 지 정말 오래되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옛날 과자거든요. 그런데 뉴트로 문화가 유행하더니 급기야 약과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과 쿠키, 약과 빙수, 약과 도넛, 약과 맛 음료 등 정말 다양한 약과 디저트가 출시되었고 덕분에 제삿날 외에는 보기 힘들었던 약과를 이제는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약과가 처음 주목받던 때보다는 조금 시들해졌지만 여전히 약과 디저트를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도 잘 어울리고요. 차와 함께 먹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디저트입니다. 그 정도면 약과란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표현은 깨가 쏟아지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듣자마자 뭔가 사랑스럽고 다정한 느낌이 드는 말인데요. 깨는 한국 음식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곡물인데요. 아주 작고 동글동글해서 쏟아지면 대구르르 굴러갑니다. 그래서 다른 곡물과는 달리 추수할 때 조금만 덜어도 우수수 잘 떨어져요. 이렇게 추수하기가 무척 쉽기 때문에 깨를 털 때마다 깨가 쏟아지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가 쏟아진다 라는 말은 아주 재미있게 잘 지낸다 라는 의미로 씁니다. 깨를 한국 음식 재료로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을 완성하고 난 후에 고명으로 깨를 뿌리기도 하고 깨를 압축해서 짠 참기름, 들기름을 음식에 넣기도 합니다.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은 정말 향긋하고 고소해요. 그래서 모든 나물 요리에 참기름, 들기름은 항상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늘과 더불어 한국 음식의 메인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깨를 추수할 때 느껴지는 재미와 깨만의 고소한 향기 덕분에 사람들에게 풍요와 복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부나 연인이 매우 사이가 좋고 알콩달콩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깨가 쏟아지네요 라고 말합니다. 특히 신혼 초기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부부는 언제 봐도 항상 깨가 쏟아지더라. 어제 회식 때 김대리랑 아내분이 같이 왔는데 진짜 깨가 쏟아지더라고. 요즘 깨가 쏟아지나 봐. 매일매일 칼퇴근하네. 이런 식으로 말해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방앗간에 참깨나 들깨를 들고 가서 기름으로 짜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 곳이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참기름, 들기름 냄새로 온통 뒤덮였었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 저절로 배가 고파졌어요. 그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참기름, 들기름 냄새는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게 하는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깨는 맛있고 정겹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결혼한 신혼부부 중에서 깨가 쏟아지네란 표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듣게 되는 말이에요. 약간 인사말처럼 쓰이거든요. 주변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커플이 있다면, 혹은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커플이 내 앞에 있는데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면, 그럴 때 두 사람 아주 깨가 쏟아지네 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을 듣는 두 사람도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말은 말짱도루묵이란 표현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려면 한국 역사를 거슬러 조선시대까지 가야 해요.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 지금의 한국은 조선이라고 불리는 왕조국가였어요. 당시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그때 조선에는 선조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터지고 무서운 속도로 조선이 침략을 당하기 시작하자 피난길에 오릅니다. 농사짓던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했는데 왕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란 큰 전쟁 이후에 조선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믿고 따랐던 왕과 양반들이 가장 먼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어쨌든 피난길에 오른 선조는 처음 보는 생선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선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선조가 그 생선의 이름을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생선의 이름은 묵이었는데 선조는 맛에 비해 그 이름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생선의 이름을 은어라는 이름으로 고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궁궐로 돌아온 선조는 다시 그 생선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시 먹어보니 전에 먹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아마 피난길에는 선조가 매우 배가 고팠던 상태였을 거예요. 사실 배고플 땐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궁궐로 돌아왔고 그때처럼 배고픈 상태도 아니고 다른 먹거리도 많았기 때문에 같은 생선이어도 예전만큼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맛이어서 선조는 실망했어요. 그래서 도로 묵이라 불러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생선의 이름이 은어에서 다시 묵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시를 뜻하는 도로와 묵이 만나서 생선 이름이 도로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이 점점 변하여 지금은 도루묵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즉, 말짱도루묵이란 표현은 노력하던 일이 모두 소용없이 되어버렸을 때 하는 말로 쓰입니다. 말짱이란 말은 모두라는 뜻이거든요. 묵이라는 생선의 맛이 너무 훌륭하여 임금이 은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지만 다시 도루묵이란 이름으로 돌아와 버렸으니 힘써서 한 일이 아무 소용없게 되었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말짱도루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놓치면 말짱도루묵이야. 오랜만에 세차를 했는데 비가 오다니
말짱 도루묵이네. 다이어트를 할 때 아무리 운동을 해도 많이 먹으면 말짱 도루묵이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말짱 도루묵이란 표현에 대해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더니 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쟁이 났는데 왜 임금님이 도망가냐고요. 맞는 말이죠. 임금이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선조는 한국 역사에서 욕을 많이 먹는 임금 중에 한 명입니다. 한국에서 쓰이는 욕이 갑자기 발전한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임진왜란 이후라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 얼마나 왕이 밉고 싫었으면 욕이 발전하게 됐을까 싶어요. 어느 나라든지 훌륭한 왕이 있는 반면 무능한 왕도 있기 마련인데요.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남아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선조는 정말 비겁하고 무능했던 최악의 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앞에서 왕이란 사람이 자기 살 길 찾는다고 앞장서서 도망갔으니까요. 한국에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역사서가 있는데요. 약 500년간 지속된 조선의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 모두 다 기록해 놓은 역사 편찬물이에요. 이것을 기록했던 사람을 사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사관은 항상 왕을 따라다니며 왕의 모든 행실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임진왜란 때의 피난길도 마찬가지죠. 왕이 도망가던 모든 시간도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겁했는지, 무책임했는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말짱도루묵 같은 표현의 일화도 그래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조선왕조실록은 온라인으로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원한다면 누구나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어가 많고 옛날 단어와 문장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도 읽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서점에 다양한 수준과 버전의 조선왕조실록이 있으니 취향에 맞게 골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음식과 음식 재료가 들어간 관용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관용 표현은 읽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문으로 혹은 상황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와 뉘앙스를 모두 같이 기억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소개드린 표현은 일상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 기회가 된다면 꼭 소리내어 말해보시길 추천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은 한국인들만 알고 있는 한국어 표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에서 시작된 표현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배우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아무리 한국어를 잘해도 표현만 보고 무슨 의미인지 유추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생겨난 스토리를 알고 나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왜 이런 말이 생겼고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표현은 을씨년스럽다입니다. 먼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의 겨울은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매우 차갑게 붑니다. 이런 겨울에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을 걷다 보면 바람은 차가운데 사람은 별로 없고 문 닫은 가게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을 한국 사람들은
을씨년스럽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쓸쓸하다가 아니라 좀 더 어둡고 스산하고 휑하고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까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그건 바로 을사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5년을 한국에서는 을사년이라고도 하는데요. 푸른 뱀의 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60간지를 사용해서 매년 그 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을사년은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입니다.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은 을사년의 비극에서부터 시작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에는 을사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꽤 많거든요. 그중 한국인들이 가장 비극적으로 기억하는 을사년의 사건은 바로 1905년의 을사늑약입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인데요. 이것은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인에게는 1905년 을사년은 나라를 빼앗긴 해인 것이죠. 게다가 나라가 황폐해지고 식량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나라도 빼앗겼으니 사람들에게 을사년은 얼마나 비통하고 슬픈 시절이었을까요? 이렇게 몹시 쓸쓸하고 안 좋은 분위기를 가리켜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을씨년스럽다로 바뀐 채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하거나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든 해였으면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될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2025년이 을사년인데요. 마침 2024년 12월에 계엄령 사건이 터졌죠.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마음고생하면서 실제로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역시 을사년은 쉽지 않다면서 말이죠. 이 표현을 사전에서 찾으면 날씨나 분위기가 쓸쓸하고 썰렁하다, 보기에 살림이 매우 가난하다 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몸이 시린 것만이 아니라 나라를 잃었던 기억, 가난했던 시절 같은 것들이 모두 뒤섞인 한국의 정서가 담겨 있는 표현이니까요. 이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이나 고향 또는 소중한 장소를 표현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요. 객관적인 날씨, 거리, 공간을 묘사하거나 혹은 자기 경험을 회상할 때 많이 씁니다. 그때 진짜 날씨가 을씨년스러웠지. 재개발 들어간 동네에 가보니 사람이 다 빠지고 건물만 남아서 진짜 을씨년스러웠어.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소개할 표현은 함흥차사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오지도 않고
소식도 전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조선 왕조 개국 초창기에 태조 이성계와 그의 아들 이방원 사이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게는 아들이 꽤 많았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아들 중 6째 아들 이방석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는데요. 결국 형제들을 죽이고 끝내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종 이방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모습에 분노한 이성계는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떠나 지금의 북한 땅인 함흥으로 갔어요.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로부터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성으로 모셔오려고 함흥으로 여러 번 차사를 보냈어요. 차사는 지금으로 치면 특별한 임무를 맡은 관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의 피해 구데타에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보내는 사신들을 계속 돌려보내거나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는 죽여버리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성계의 분노는 컸고 함흥으로 보내진 사신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일이 드물었다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함흥에 보낸 차사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말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함흥차사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쓰이고 뉴스나 기사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어? 함흥차사가 따로 없네. 잠시 마트에 갔다 온다더니 엄마가 30분째 함흥차사야. 이렇게 회사 생활, 연애, 친구관계, 택배, 이메일, 카톡 등 어디에나 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표현이 됐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밥상에서 볼 수 있는 음식의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음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나물 반찬입니다. 요즘에는 샤브샤브에도 많이 넣어 먹는데요. 이 나물의 어떤 특징이 역사의 한 인물의 행적과 닮아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물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한국의 역사와 함께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단어만 봐서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고 뜻을 안다고 해도 어떤 뉘앙스로 써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표현이 생겨난 배경과 의도를 함께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내년 3월까지 을씨년스러운 날씨를 종종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보다 더 춥고 낮이 짧아서 더 힘든 나라도 있을 텐데요. 대신 겨울에는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가 많이 나오니까요. 한국 콘텐츠와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